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 치열함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곧 자유한국이 기로에 섰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선거 결과가 훌륭하면은 이 나라는 풍요롭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진사회로 나아갈 것이지만 선택의 결과가, 선거의 결과가 나쁠 경우 이 나라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전체주의에 억압된 그러한 후진 종속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비감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의 역사비평의 제목을 자유한국 기로에 서다,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는 제도는 1952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성립했습니다. 당시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던 야당은 국민의 지지에 직접 제약을 받지 않는 지배정파가 권력을 차지하는, 또는 크고 작은 여러 정파가 권력을 나누는 이 내각 책임제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는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정부 형태를 둘러싼 정쟁이 임시시도 부산에서 또 하나의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일선을 찾아서 국군 장병을 격려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앞서 1949년 4월의 일입니다. 대통령은 열차편으로 지방을 순시하였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등 가는 곳마다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역전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느 신문기자는 그 열기를 보고 이 현장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열기의 뜨거움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라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국회의 다수석을 점한 야당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 것은 이 같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에 맞설 어떠한 정치적 지도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현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되는 이 한국의 대통령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우기도 했지요. 한편에서는 야당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차기 정부에서 방출하려고 그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이 안팎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승만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개헌을 결심하였습니다. 야당과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이 가난한 하고 무지한 다수의 국민의 의지와는 무관한,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더없이 굴종적인 소수 명문 출신의 정치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는 신생 후진국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귀족 과도제 정치가 성립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에 야당의 내각제 개헌안은 그가 태어났던 그 시대, 즉 조선 왕조, 그 왕조를 망친 붕당 정치의 부활과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1952년 5월 임기 만로 2개월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 수도 부산 일원의 계엄을 선포하고 야당 의원들을 강제해서 7월 초에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전 국민의 75%가 이승만을 지지하였습니다. 흔히 부산 정치 파동으로 불리는 이 사건을 두고 흔히들 이승만의 권력욕, 독재자의 변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생 후진국이 그의 국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은 양보할 수 없는 평생에 걸친 소신이 있었던 것이죠.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는 신생국의 정치를 안정시키는 가장 훌륭한 정치 제도고, 정당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현실에서 내각 책임제는 결국은 몇몇 유력 정파들 간의 권력 나눠먹기에 불과하고, 그것은 권력 다툼, 붕당 정치를 심화시켜서 결국은 나라를 더없이 불안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미국의 눈치나 보는 저 야당 세력에게 전쟁을 수행하고 또 민족 통일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민족의 대사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곤란하다. 이와 같은 그 정치적 소신에 입각한 그와 같은 어떤 그 정치적 결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립한 대통령 직선제는 이후 4.19, 5.16, 10.17, 10월 여신이죠. 11.6, 5.18, 60 등 크고 작은 굴곡이 이어졌지만은, 크게 말해서 우리 한국 국민을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키고,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은 그 대통령이 건재하는 한 나라의 정치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국가적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서 세계 최빈국 대열의 이 신생국을 중진국 상위권에, 나아가 선진국 하위권에 올려놓음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어김없이 시행되는 정권을 교체하는 대통령 직선제는 자유한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그 꽃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이 썩어서 추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른바 민주화 시대에 들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이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 나라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사이비 역사학이 민족 혁명을 꿈꾸어온 건국 당초부터 또는 해방 당초부터 그러한 혁명을 꿈꾸어온 무리들에 의해서 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1948년 8월에 건립된 이 나라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다 알다시피 우리 힘만으로 세워진 나라는 아닙니다. 2차 대전에 참여하고 승리를 이끈 자유의 나라 미국이 한반도 남쪽에 진주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건국이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방치했다면, 미국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한반도를 그 주요 대상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전망했듯이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공산화된 통일국가의 성립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민족 혁명 세력은 바로 그와 같은 공산화된 통일국가 성립이 좌절되고 남북의 분단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미국군을 분단을 초래한 점령군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과 닮은 꼴의 나라를 세운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몇 사람 역사가의 천박한 학문과 비열한 정신이 그러한 역사관을 수립했으며, 대학은 마치 종족사회의 일원처럼 그에 맹종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교과서가 그렇게 쓰이기 시작했으며 초중등 역사과 사회과 도덕과 교실을 점령하였습니다. 언론, 방송, 문화도 마찬가지로 점령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립과 함께 한국인의 문명사에서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 않았던 그 가슴 벅찬 언설은 공공의 영역 어느 곳에서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지난 70년은 불의와 기회주의가 득세한 세월로 매도되었지요. 다 잘 알다시피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그렇게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 이래 한 20년간 국민의 정신문화가 타락하였습니다. 근면자조하고 신뢰협동하고 반공자유하는 건전한 기풍이 사라졌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거짓말, 배신, 사기, 무고, 불신, 갈등, 원망, 무책임, 무임승차,
등등 그러한 풍조가 높아졌습니다. 민족 혁명을 꿈꿔온 세력이 거듭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의 기운이 슬그머니 우리의 정신문화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평등과 복지의 이름으로 재분배와 규제의 일변도로 흘렀습니다. 한국은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억압적인 어떤 시장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 경제가 감속 성장의 추세를 밟은 지가 벌써 20년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결여한 영세 상공업이 팽만한 가운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열성의 산업 구조가 개선될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와 통상과 영구평화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세계사회의 조류에 편성해서 건립된 자유인의 공화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견지할 국방과 외교의 강건한 자세가 사라졌습니다. 동포를 노예로 지배하는 북한의 김씨 왕조가 핵무기를 쏘아 올려도 핵실험을 해도 하등의 위구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 나라의 국방 감각은 마비되었습니다. 북한을 착용할 수 있으니 핵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은 할 필요가 없다는 궤변이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져 왔습니다. 주한 미국군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하여 사드라는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는 것에서도 한사코 반대합니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은 큰 봉우리, 한국은 작은 봉우리 하면서 함께 잘 어울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큰 낭패를 보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집권한 기간은 이러한 사악한 기운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두 정치 지도자는 자유이념으로 그들의 정신을 무장하고 역사의식을 다듬은 지성이 아니었습니다. 중도실령이니 국민행복이니 하는 무색, 무치의 철학과 정책으로 그 아까운 기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두 정치 지도자는 붕당 정치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폐습의 연장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뒤집어쓰고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 건부가 그렇게 허무하게 허물어지다니, 저지르지도 않는 범죄의 누명을 쓰고 탄핵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될 때 이 나라가 얼마나 불안해질 수 있는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그토록 경계에 맞지 않았던 대형 사고가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민족 세력이 집권한 지난 5년간 그들이 자행한 온갖 행포와 무리한 정책으로 국민이 분열하고 국방이 해체되고 경제가 침체하고 정신이 타락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 자유시민의 심정은 그야말로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대통령을 갈아치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며 만들었던 그 제도의 축복입니다. 그리하여 새삼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을 상기하게 됩니다. 반복하건대 이 나라는 자유와 통상과 영구평화라는 세계사의 조류에 편성해서 세워진 자유인의 공화국입니다. 이 자유인의 공화국을 위태롭게 하는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야 합니다. 민족혁명의 정신은 그들이 내건 슬로건은 고상합니다만은 그 정신은 그것이 수행된 모든 나라의 역사가 사후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듯이 그 정신은 본질적으로 사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금의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내세운 이재명 후보로부터 그러한 정신 상태를 관찰합니다. 그는 스스로 비천한 계층의 출신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이 고귀한지 비천한지는 출신 계층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비천 출신임에도 정신이 고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의 정신은 그의 출신과 무관하게 비천합니다. 그의 일생을 관찰한 정신은 온통 열등감, 거짓말, 사기, 음모, 협박, 폭력, 범죄로 얼룩져 보입니다. 보통의 시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열성 덕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까요? 집권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세계의 본질이 그 민족 혁명의 그 정신적 지향이 거기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그 사학성이 마치 정수 과정을 거치듯이 순수 형태로 걸러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재명 씨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기업 삼성을 찾아가서 그의 기본소득 정책에 나서라고 권하는 모습을 보면서 멀지 않은 곳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국가사회주의의 그 망령을 보았습니다. 여당 민주당과 맞서는 야당 국민의힘당이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본 국민의힘당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언급했듯이 그 당은 평소에는 죽어 있다가 선거철만 되면 발흥하는, 움직이는 선거 중개 조직에 불과합니다. 자당의 이념과 역사를 정립할 능력을 결여한 정신적으로 죽은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체절명의 선거에서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지요. 언젠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주제입니다만, 이 나라의 정치는 무책임한 군중사회가, 매스 소사이어티가 빚어내는 불가척에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회오리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국 이념을 망각하는 사이 그러한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질이 심화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엉뚱하기도 이 정당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출세한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납득하기 힘든 이 현상을 따지고 보면은 과거에도 몇 차례나 반복되기도 했던 이 나라의 군중사회와 회오리성 정치가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검찰의 간부로서 이전 정부의 요인을 청산하기 위해 행하였던 무리한 수사를 그의 책임만으로만 묻지 않습니다. 공자님 말씀대로 과거사는 시냇물로 흘러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관심척하고 뒷짐을 지고 있던 제가 어느 날 국민의힘당 후보들 간의 토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민주당, 정의당 등등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가의 토론도 지켜보았습니다. 또 윤석열 씨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가도 연설도 들었습니다. 정말 엉뚱하기도 그는 자유주의의 언어로 그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일입니다. 국힘당에서 잔뼈가 굵은 홍준표, 원희룡 등 다른 정치인의 공약과 그 설명을 들어보면 이들은 국가주의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은 예외적으로 자유주의자였습니다. 민주당 등 다른 정당과의 공개적 토론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은 제일 먼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 순위는 일본 수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로 찌든 집권 민주당의 후보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이야기이죠. 윤석열 씨의 정신은 그의 출신 계층과 무관하게 그가 뿜어내는 자유주의의 분위기에서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정신은 강건합니다. 말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의 정신은 강건해 보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유정신과 전체주의는 언젠가
충돌합니다. 그 문명의 충돌이 조만간 동아시아 해역에서 일본,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벌어질 것입니다. 조만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을 묻는 바로 그때야.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지금부터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의 충실한 멤버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을 먼저 만나겠다는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일을 감당해낼 듯 합니다. 저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모조리 폐지되고 국내 기업은 물론 국외 기업도 활기를 치면서 이 나라에 투자하고 또 고용하는 개방된 경제를 꿈꿉니다. 대학을 졸업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도쿄에서, 오사카에서, 대만에서, 타이페이에서,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또 싱가포르에서 직장을 구하는 넓게 통합된 동아시아 지역 사회, 지역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러면 청년 실업이 뭐 걱정입니까? 청년 실업의 걱정은 여기서 날아갑니다. 사라집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충실한 신뢰 사회를 꿈꿉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자유인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용감한 국민 정신을 꿈꿉니다. 대륙의 전체주의 세력을 해체할 전진부르로서 이 자유한국이 감당하고 있는 세계사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그에 충실한 국방과 외교를 꿈꿉니다.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그런 꿈의 정치를 펼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판단이, 그런 꿈의 정치로의 희망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저로서는 저절로 자명해지는 지난 며칠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의 자세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